중국의 만리장성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네요. 한반도를 역사적으로 집어삼키려고 한다네요. 김치도 중국 거고 한복도 중국 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말고 또 다른 망언을 했다는데요. 오늘은 중국인 역사학자가 양심 선언을 한 사연을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동북아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학자 리엔 교수라고 해요.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 해 전 직접 경험한 잊을 수 없는 만남에 대해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날은 겨울이었고 저는 동북 지역 답사를 위해 지린성 퉁거우라는 조용한 마을에 들렀어요. 그곳은 고구려 유적이 밀집한 지역인데 눈 덮인 산비탈 아래 낡은 성터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었죠. 그 성터 근처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셨다는 조선족이신 김성만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르신은 올해로 90을 넘기셨고 그 고구려 유적을 마치 자기 조상의 집터인 것처럼 정성껏 쓸고 닦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르신은 조용히 안내판을 가리키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우리 이야기인데 왜 남의 것처럼 써놨을까?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도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학자로서 수많은 기록과 논문을 읽어왔지만 그 어르신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저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고구려는 정말 중국의 역사일까? 역사를 설명할 때 진실보다 국가의 입장이 먼저여도 되는 걸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역사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불편하더라도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라는 걸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기에 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제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때론 부딪혔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중국의 역사 해석 안에서 지워지고 있는 고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겨울날 이후로 저는 제 연구실 책상에 앉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기억을 지우고 있는 걸까? 제가 연구하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그리고 만주 지역. 고대 문화는 중국 안에서도 오랫동안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이어져 왔어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 중심의 시각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어요. 동북공정은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곧 중국의 역사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고구려나 발해 같은 고대 국가들도 소수민족의 지방 정권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 역시 그 해석이 일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헌을 다시 보고 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무엇보다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혼란과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역사란 단지 현재의 국경선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 문화와 언어, 전통과 기억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내용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가, 그리고 그 해석이 어떤 문제점과 왜곡을 가지고 있는가를 객관적인 자료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용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려 해요. 중국의 한 역사학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학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역사는 때로 침묵을 강요받기도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사라지는 건 사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자존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 주장이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해석인지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고구려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지역, 그러니까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일대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민족과 왕국들이 흥망을 거듭해온 곳이에요.
오늘날에는 중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과거를 살펴보면 단일한 정치 권력이나 문화만이 존재했던 땅은 아니었어요. 기원전부터 이 지역에는 예맥족, 부여, 옥저, 고구려, 말갈과 같은 다양한 민족 집단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 생활 방식, 정치 구조를 갖고 살았어요. 당시의 동북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나 한국 같은 개념과는 전혀 달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 지금의 퉁화 지역에서 시작된 나라로 후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아우르는 강력한 고대 국가로 성장했어요.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가 중국 영토에 있었고 중국 왕조와 교류했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고구려는 자체의 왕을 세우고 법률을 제정하고 외교와 전쟁을 자주적으로 수행했던 독립국가였어요. 실제로 고구려는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때로는 외교적 동맹을 맺기도 했어요. 이건 중국의 역사서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적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면 당시 중국 왕조도 고구려를 자국의 일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고구려 멸망 이후 세워진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 세운 국가로 상경용천부를 중심으로 왕도 체계를 갖추고 당시 국제 무대에서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번영했던 나라였어요. 일본과 외교 문서를 주고받을 때도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당나라와는 대등한 외교를 유지했죠. 중국 일부 학자들은 발해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속국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문화의 교류와 정치적 독립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도 현대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일부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봐도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에서는 중국 중원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무덤 양식, 건축 구조, 토기 문화가 발견돼요. 이건 그들이 자기만의 문명을 이룬 주체적인 국가였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동북 지역은 그래서 언제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를 가진 공간이었어요. 어느 한 나라만의 역사로 단정할 수 없는 공존과 충돌의 장소였죠. 그런 지역을 오늘날의 국가 경계에 맞춰 우리 땅이었으니 그 역사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건 학문이라기보다는 현대 국가의 욕망이 투영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와 일부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북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지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이런 주장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먼저 동북 공정이라는 이름 자체는 2002년부터 중국 사회과학원과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들이 주도해서 시작한 대규모 역사 연구 프로젝트예요. 공식 명칭은 중국의 변경 지역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역사 정리 사업으로 그 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은 곧 중국의 역사다라는 논리를 바탕에 두고 있어요.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고구려나 발해처럼 지금의 중국 동북부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들도 중국 역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 정권 또는 속국으로 서술되기 시작했어요. 이 주장은 중국 내 교육체계, 박물관 전시, 학술 논문을 통해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널리 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교과서에서는 고구려를 중국 고대, 동북 지방에서 활동한 고구려족이 세운 정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박물관 안내문에는 중국 고대 소수민족이 창출한 찬란한 문화라고 쓰여 있죠. 이런 표현은 처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고대 동북아 국가들의 역사적 주체성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려는 해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논문과 연구서적이 발간되고 있어요. 이 책들은 고구려와 발해의 정치 구조, 외교 관계, 문화 교류 등을 중국사 발전의 일부로 재구성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수나라나 당나라와 전쟁을 벌인 사실은 간략하게 처리되고 오히려 당나라와의 교류나 영향만이 강조되기도 해요. 그 결과 많은 중국의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은 고구려와 발해가 본래부터 중국의 역사였다고 믿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건 단지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과 기억의 문제이며 국제적인 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에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이게 올바른 접근인가? 학자로서 우리는 국가의 입장을 따라가기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넓고 깊은 시각에서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할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닐까? 역사 해석에는 언제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관점이 정치적 목적이나 국익 중심의 논리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학문이라 부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러한 주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중국의 동북 공정은 단지 학계 내의 주장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주장은 교육과 문화 현장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먼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서술이 대체로 중국, 동북 지역에서 활동한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구려는 중국 고대의 변방 민족이 세운 정권으로 발해는 당나라와 우호적으로 교류한 지방 민족 정권으로 서술돼 있죠. 문제는 이런 설명이 학생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입된다는 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우면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는 생각이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역사 해석이 고정된 사실처럼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각은 박물관이나 역사 전시 공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 방문했던 선양고궁박물관, 그리고 지린성의 몇몇 유적지 안내판에서는 고구려 유물을 전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중국 고대 소수민족인 고구려족이 창출한 찬란한 문화.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문장은 고구려가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은 삭제하고 중국 역사 안에서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유물은 말이 없지만 그 유물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의도가 담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시의 힘이죠. 이러한 설명을 처음 접한 관람객들은 고구려가 중국 역사 속 한 조각이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은 개인의 인식 속에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게 되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북 지역 답사를 다녀온 후 중국 내 대학원생들과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과서와 박물관에 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그건 잘못된 애국주의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 그 믿음을 형성하게 만든 교육과 전시의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구조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실감했어요. 교육은 개인의 시선을 만들고 전시는 그 시선을 굳히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 공정의 학문적 문제는 교육과 전시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제적인 오해와 충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가진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침묵하거나 무시하면 왜곡된 해석이 하나의 사실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동북 공정이 단순한 주장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 정책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02년 중국 사회과학원과 국가 주요 기관들이 주도해서 중국의 변경 지역과 주변 국가의 역사에 대한 정사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동북 공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학술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사 해석의 주도권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중국 내 수십 개 대학과 연구소, 박물관이 참여했고 그 결과로 수천 편의 논문과 수백 권의 연구 서적이 발간되었어요. 그중 많은 자료들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 또는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짓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논문에서는 고구려는 중국 동북 소수민족이 세운 국가로 당시 중앙정부와 빈번한 외교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중국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연구는 발해가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자율성이 제한된 속국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당시의 국제 질서와 국가 개념, 고구려와 발해의 독립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특정 문헌이나 사실만을 취사 선택해서 만들어낸 결론이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목적, 지향적인 해석에 가깝다고 봐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국제사회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 정부는 이 논문과 책들을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해서 해외 학계에 배포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제학술 포럼에 참가해서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표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과연 이것이 학문을 위한 연구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연구의 외형을 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국가의 입장을 학문이 반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문이 국가의 입장에 종속되어선 안 돼요. 그럴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역사마저 도구화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학자는 때때로 외롭고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이 항상 편하지는 않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학문의 윤리이자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한 사람의 역사학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고민과 책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쯤에서 저는 다시 그 겨울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지린성의 한 마을에서 만난 김성만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사실 그날의 만남은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고구려에 대해 많은 자료를 읽었고 수십 편의 논문을 분석하며 이 주제를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터 앞에서 어르신이 조용히 내뱉으신 그 한마디, 그건 우리 이야기인데 왜 남의 것처럼 써놨을까? 그 말은 저에게 책 속 문장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역사란 단지 기록된 문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의 기억, 삶, 감정 안에서 진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르신은 그 성터 근처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또 그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손자에게 물려주며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분에게 고구려는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이고 가족의 이야기이며 삶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뿌리가 부정당하고 그 이야기가 중국 고대 소수민족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린 안내 문 앞에 선 순간 그분은 무언의 슬픔 속에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혼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학문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문제를 보고도 침묵할 수 있을까?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생겼어요. 나는 내가 들은 그 목소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것이다. 역사는 때때로 기록보다 기억이 먼저예요. 기억이 있어야 기록이 만들어지고 기억이 있어야 정체성과 존엄이 유지될 수 있어요. 김성만 어르신의 그 말 한마디가 수천 권의 책보다 강한 진실로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예요. 방금 전까지는 한 어르신의 기억을 통해 역사가 사람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했죠. 이제는 시선을 조금 바꿔 고구려와 발해가 과연 중국의 일부였는지 객관적인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문헌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고대사를 연구할 때 자주 참고하는 역사서로는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같은 정사들이 있어요. 이들 문헌에서 고구려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고구려는 적국, 다시 말해 외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구당서에는 고구려가 국경을 넘어 침입했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만약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그런 표현 대신 반란이나 내부 소요라는 식으로 기술되었을 거예요.
이건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서 당시 당나라가 고구려를 외부 국가로 인식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례는 광개토대왕비예요. 이 비석은 고구려 제19대 왕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새긴 비문으로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안에 위치해 있어요. 이 비문에는 고구려가 백제, 신라, 외, 일본 등과 독자적인 외교와 군사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요. 특히 고구려가 XX국을 정벌했다는 표현들이 반복되는데 이는 고구려가 그 자체로 군사적, 외교적 자율성을 가진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줘요. 다음은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볼게요. 고구려 유적지에서 발견된 무덤 양식, 벽화, 건축 구조는 중국 한나라, 당나라의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줘요. 고구려의 무덤은 돌무지 무덤, 적석총이나 벽화 무덤이 대표적이고 이런 구조는 중국 중원의 문화권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평양성 유적에서는 중국식 관료제나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도시계획 구조가 드러나요. 이건 고구려가 단순한 소수민족의 지역 정권이 아니라 자체 문명을 가진 고대 왕국이었다는 물적 증거예요.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소개했고 연호를 따로 사용하며 독립된 외교권을 행사했어요. 당나라와 외교를 맺긴 했지만 이는 수직적 종속관계가 아닌 국제 질서 속의 상호 외교였어요. 일본, 돌궐, 신라와도 외교를 활발히 펼쳤다는 사실이 문헌과 유물에서 확인되고 있죠. 특히 발해의 상경용 천부 유적은 당시 당나라 장안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도시 구조와 궁궐 배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벽돌과 기와, 배수 구조 등에서도 고구려 계통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이처럼 문헌과 유물, 도시 구조와 무덤 양식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은 하나같이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지역이 지금은 중국의 영토에 속해 있고 일정 부분 문화 교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이유로 그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증거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중국이 동북 공정을 통해 내세우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학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국제역사학계에서도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주제예요. 단순히 한중 간의 역사 해석 차이로 치부하기에는 역사학의 기본 원칙과 윤리를 건드리는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의 고대사 전문가인 사카이 다카시 교수는 고구려가 당나라와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으면 자체적인 왕조 체계를 갖춘 점에서 중국의 일부로 해석하는 건 전형적인 현대적 국경 중심 사고의 오류라고 지적했어요. 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마크 피터슨 교수는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해 학문이라기보다는 국가 중심의 정치 선전 전략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국경은 고정돼 있어도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는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맥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한국의 역사학자들도 꾸준히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어요. 고구려사 권위자인 서길수 교수는 중국 측 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료의 발췌, 해석의 편향, 문맥의 왜곡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왔고 그에 대한 반론 자료도 다수 출판하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례는 2004년 국제역사학회에서 벌어진 고구려사 관련 발표 논쟁이었어요. 당시 중국과 한국 양측 학자들이 각각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은 중국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고구려를 자주적인 고대 국가로 보는 해석에 더 설득력을 두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러시아 학계의 반응이었어요.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 고대사를 연구해온 러시아 학자들은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이 아니라 북방의 다민족적 문명권에 속한 독립된 정치체였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중국이 주장하는 중화 문명 내부의 한 갈래라는 해석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이처럼 국제학계는 전반적으로 동북 공정을 학문적이지 않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편향된 시도로 보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말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역사학자분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역사는 국경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 기억과 문화의 흐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말이 저는 참 오래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단지 한 나라의 입장을 넘어서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을 되묻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이처럼 많은 국제적 반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동북 공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정치적 동기와 국내 통합 전략, 그리고 국제 여론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동북 공정의 핵심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바로 국가 통합, 국경 정당화, 그리고 국제 여론전이에요. 먼저 국가 통합이에요.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고 그중 일부는 자치구 형태로 상당한 독립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특히 동북 삼성 지역에는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역사적으로 독자성을 가진 민족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 역사적 정체성을 자국의 역사로 흡수하는 건 중앙정부 입장에서 민족 통합이라는 정치적 안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구려나 발해 같은 고대 국가들이 자국의 역사가 아닌 타자의 역사로 남아있을 경우 이 지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중국사 안으로 재편입하려는 시도가 일어난 거죠. 두 번째는 국경 정당화 문제예요. 현대 중국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국경을 확장해온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영토가 역사적으로도 늘 중국 땅이었다는 서사를 강화하려는 동기가 작용해요. 이건 대만 문제나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와도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역사를 통해 오늘의 국경을 정당화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역사까지 흡수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이라는 내러티브를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국제 여론전이에요. 중국은 동북 공정과 관련된 주장을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고 다큐멘터리와 교과서 콘텐츠를 외부에 유포해 왔어요.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서도 고구려 유적을 중국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이건 단지 학술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외교 전략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동북 공정은 역사 해석을 넘어 중국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국가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타자의 역사를 침범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그건 정당성을 잃게 되죠. 역사는 국경과 정권의 논리에만 맞춰 재구성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기억, 언어, 문화, 삶의 흔적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추구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저는 중국인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 공정이라는 역사 해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학문적 문제와 정치적 의도, 무엇보다 그로 인해 지워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과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죠.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우리는 과연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동북 공정은 중국 안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수많은 책과 논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고 박물관과 전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익숙한 설명들을 잠시 멈추고 다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고구려와 발해는 단지 한 나라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온 고대의 주체적인 국가들이었어요. 그 사실은 문헌에도 고고학 자료에도 그리고 한 어르신의 삶과 기억 속에도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어르신의 말씀이 귀에 맴돌아요. 그건 우리 이야기인데 왜 남의 것처럼 써놨을까? 그 목소리를 들은 이상 저는 학자로서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기억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라고 믿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증거를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더 많은 언어로 진실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분노가 아니라 존중으로, 반박이 아니라 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한 명의 중국인 역사학자로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는 때로 조용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진실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부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진실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